지금 혀를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3천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 간호장교가 쓰러진 군단장의 귀에 전술펜을 찔러 넣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상관 폭행, 현행범 체포. 그녀의 운명은 그 순간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군단장이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자신을 찌른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왜 군단장은 그녀를 찾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제7군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3천 명이 넘는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공기를 가르고 태극기와 부대기가 늦가을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단상 위로 향해 있었죠. 오늘은 장도연 중장의 제7군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서연 중위는 연병장 한쪽 구석 의료지원 텐트 앞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간호장교인 그녀는 군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든 참이었고 오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혹시 모를 환자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조금 전부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때문이었죠. 저 사람 알아? 면허 취소당한 의사래. 진짜? 무슨 사고 쳤길래? 환자 죽였다던데. 군에서 어떻게 받아준 건지 모르겠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그 사건 이후로 어디를 가든 이런 시선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때 군악대의 연주가 멈추고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7군단장 취임자 장도연 중장 입장하십니다. 일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58살의 장도연 군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장병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뒤덮었고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연도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연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왼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심내혈관 레지던트 시절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를 다뤘던 서연에게 그 미세한 불균형은 경보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도연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에 비해 살짝 처져 있는 것 같았죠. 안면 비대칭, 보행 불안정.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단상 위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죠. 오늘 제7군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장도연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군단장님,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옆에 서 있던 의무병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그것도 허혈성 뇌졸중의 초기 신호였죠. 저분 상태가 이상해요. 서연이 옆에 선임 군의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발음도 흐릿해요. 안면 비대칭도 보이고요. 군의관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긴장하신 거겠지. 3천 명 앞에서 연설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건 뇌졸중 전조. 윤중이. 군의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경력은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었죠. 단상 위에서 도연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7군단이, 말이 끊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마이크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굉음을 내질렀고 그 다음 순간 도연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장교들이 허둥지둥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죠. 누군가 군의관 불러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구급차 어딨어 라고 고함쳤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2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문회장,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당신 책임입니다. 중이. 라고 외치던 목소리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45살의 진우철 중령이었습니다. 군단 작전장교인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군단장님 상태가 위험해요. 저 가서 봐야 합니다. 넌 간호장교잖아. 의무대가 가면 돼. 의무대 도착하면 늦어요. 서연은 우철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쓰러진 도연 곁에 다다랐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거의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죠. 동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혈압 급락, 동공 반응 소실. 누군가 절망스럽게 외쳤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군의관이 응급 장비를 찾고 있었지만 이건 심장이 아니라 뇌의 문제였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었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전술펜을 꺼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금속으로 된 군용 전술펜.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저렇게 두면 죽어요.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서연의 외침에 주변 장교들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저 간호장교 뭐야? 가만 있어. 면허 취소된 애잖아. 우철 중령이 다시 나타나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물러나. 의무대가 처리한다. 서연은 쓰러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전술펜이 차갑게 느껴졌죠. 지금 이거라면 잘못되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습니다. 상관에게 위해를 가한 미친 장교, 그것도 이미 의료사고 전력이 있는 장교.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서연은 결단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술펜을 꽉 움켜쥔 채 쓰러진 군단장에게로 몸을 낮췄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도연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쥔 전술펜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먼저 도연의 목 옆에 손가락을 대어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가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거의 멈춘 상태였고 입술은 이미 청색증을 보이며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서연은 도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도연의 상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철 중령이었죠. 그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서연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손 떼. 우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온 신경은 쓰러진 군단장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전술펜을 소독 티슈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완벽한 멸균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감염보다 질식이 더 급한 문제였죠. 그녀의 손가락이 도연의 귀 뒤쪽을 더듬었습니다. 풍지열, 후두부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혈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레지던트 시절 응급실에서 기도 삽관 장비가 없을 때 사용하던 응급처치법이 있었습니다. 귀 뒤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기도가 열리고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죠. 정식 의료 매뉴얼에는 없는 방법이었지만 서연은 이 방법으로 3명의 환자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멈춰. 간호장교 따위가 뭘 안다고. 우철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전술펜의 뾰족한 끝을 도연의 귀 뒤에 대고 있었죠. 사람만 주세요. 제발.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술펜을 정확한 각도로 눌렀습니다. 너무 깊으면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됐죠. 피부 아래 5mm 지점, 그곳을 정확히 자극해야 했습니다. 전술펜 끝이 도연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현이 군단장님을 찔렀어. 당장 전현 잡아. 아수라장이 된 단상 위에서 서연만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전술펜을 천천히 돌리며 정확한 지점을 자극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4초째가 되었을 때 도연의 목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전술펜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도연의 가슴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온 거였죠. 숨 쉰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도연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도 서서히 본래의 색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제야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떨림이었죠. 그녀는 두 손을 꽉 쥐며 떨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손끝까지 전해지는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우철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상관에게 흉기를 들이대?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녀는 그저 도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그 사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의무대 군의관이 들것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군의관은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호흡이 안정됐어. 맥박도 돌아오고 있고. 군의관은 도연의 귀 뒤에 난 작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술펜에 찔린 자국이었죠. 이건 누가 한 거야? 저 간호장교입니다. 우철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간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해야 합니다. 군의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의심,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이 위치에 이 각도로 찔렀다고? 군의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서연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요? 면허 취소된 의사가 군단장을 전술펜으로 찔러서 살렸다니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후송합니다. 헬기 부르세요. 군의관의 지시에 의무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들것에 실려 올려졌고 헬기 착륙장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죠. 그 순간 들것 위에서 도연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서연에게서 멈췄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서연의 손을 훑었죠. 아직 전술펜을 쥐고 있는 그 손을.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은 그 입술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 마. 그것이 도연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들것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라지는 동안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 중위.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헌병 2명이 서연 앞에 서 있었죠. 상관 위에 혐의로 연행합니다. 따라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생각은 없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천 개의 시선이 서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비난하는 눈빛, 경멸 섞인 표정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연병장 끝에서 후송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헬기가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죠. 빨리 움직여. 헌병의 재촉에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전술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피가 묻어있는 그 전술펜이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증거가 될지 아니면 감옥으로 보낼 증거가 될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2년 전처럼 또다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 헌병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스며 나오는 한기가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그녀는 철제 의자에 앉아 맞은편 수사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사관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군단장님 귀를 찔렀습니까? 서연은 이미 같은 질문에 3번이나 대답한 터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였습니다. 풍지열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기도가 열립니다. 그런 처치법은 군 의료 매뉴얼에 없습니다. 네, 정식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수사관은 펜을 내려놓고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중이, 솔직히 말해봐. 당신 경력은 이미 다 조회했어. 2년 전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의사 면허 취소됐지? 그때도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이상한 처치를 했던 거 아니야?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죠. 혹한기 훈련장, 쓰러진 훈련병, 그리고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상관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섰는데 어깨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단장 김영도 소장이었죠. 수사 중단해. 영도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단장님, 하지만 아직 조사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어. 영도는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한중이 나와. 서연은 영도를 따라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군단장님은 지금 중환자실이야. 상태가 안정됐다더군. 서연은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근데 말이야, 한중이. 영도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한 처치, 그거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 잘못됐으면 군단장님 목숨을 내가 끄는 거야. 알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군단장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영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무대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야. 내 처치가 군단장님을 살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정신 불안정 상태에서 상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뭔지는 내가 정해. 2년 전에도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조용히 있으면 징계선에서 끝날 수도 있어. 알겠나? 영도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처럼 진실은 묻히고 그녀만 죄인이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서연은 임시 격리 막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반 근무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죠. 좁은 막사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군 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있는 곳이었죠.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죠.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근데 서연아, 뉴스에서 봤어. 오늘 군단장이 쓰러졌다던데 혹시 내가 있던 부대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응,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다 잘 됐어요. 정말이야? 다친 데 없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죠. 서연이 군에 입대한 것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후 갈 곳이 없었던 그녀에게 군 간호장교는 유일한 선택지였죠. 그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군단장이 깨어났고 그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서연은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군 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보 참모가 나왔죠. 그는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이 보였죠. 각종 의료 장비가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죠. 한서연 중위입니다. 서연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까이 와봐.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도연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야. 어제 내 목숨을 살린 손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보 참모한테 보고받았어. 내 과거도 다 알게 됐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훈련병 사망 사건, 면허 취소. 근데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 레지던트가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거든. 도연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술펜으로 귀 뒤를 찌르는 처치. 그건 웬만한 전문의도 모르는 방법이야. 그런 사람이 단순 실수로 환자를 죽였다? 말이 안 돼.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군단장님, 내가 알아볼 거야. 2년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이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끝에서 느꼈어.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이라는 걸.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였죠. 조용히 진행할 거야.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도연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2년 전 겨울, 강원도 산악훈련장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시 30살의 심내혈관 레지던트였고 군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혹한기 훈련에 파견된 상태였죠. 그날 새벽 훈련병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21살의 젊은 병사였죠. 서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훈련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심박수도 불규칙했죠.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병의 동공이 비대칭이었고 호흡 패턴이 불규칙했죠. 뇌출혈 의심 증상이었습니다.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보고를 받은 사람은 당시 훈련을 총괄하던 45살의 박기태 중령이었죠. 기태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 여단의 실세였고 누구도 그에게 대들 수 없었으니까요. 뇌출혈? 에이, 저체온증이겠지. 따뜻하게 해주면 돼. 기태는 서연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아닙니다. 동공 반응이 비대칭이고 호흡 패턴도. 야, 레지던트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군 생활 20년이야. 훈련병들 쓰러지는 거 수백 번 봤어. 다 저체온증이야. 기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기태는 손을 저으며 그녀를 무시했죠. 후송 차량 부르면 훈련 일정 다 틀어져. 담요 덮어주고 지켜봐. 알겠어? 서연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단장 김영도 대령을 찾았습니다. 53살의 영도는 당시 훈련 의료 총괄을 맡고 있었죠. 단장님, 이 환자는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뇌출혈 소견이 있어요. 영도는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중령이 뭐라고 했어? 저체온증이라고 하셨지만 제 소견은. 한 선생. 영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는 민간 병원이 아니야. 군에서는 지휘 체계가 있어. 박중령이 판단했으면 그게 판단이야. 하지만 환자가 위험합니다. 조용히 해.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의 위계, 지휘 체계라는 벽 앞에서 그녀의 의학적 판단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3시간 후 훈련병은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서연의 진단대로 뇌출혈이었습니다. 초기에 후송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죠.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서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태와 영도는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의 CCTV 영상이 삭제되었고 기록이 조작되었죠. 기태의 음주 지위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책임은 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에는 서연이 환자의 상태를 오진했고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혀 있었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사들조차 거짓 증언을 했죠. 그들은 이미 협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서연 레지던트는 명백한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청문위원장의 선고가 내려지던 그 순간을 서연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죠. 서연은 어두운 격리 막사에서 눈을 떴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꿈처럼 찾아왔다가 사라졌죠. 그녀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막사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진우철 중령이 서 있었죠. 그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중이, 잠깐 나와봐. 서연은 우철을 따라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취임식 때 자신을 막아섰던 사람이니까요. 우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부당한 명령을 따른 적이 있어.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년 전 혹한기 훈련 사건. 나도 그 훈련장에 있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 나는 작전 장교였어. 박기태가 술 먹고 지휘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날 훈련병이 쓰러졌을 때 내가 후송하자고 했던 것도 들었어. 우철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막아섰던 이 남자가 2년 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군단장님이 조사를 시작하셨어. 2년 전 사건 기록을 전부 가져오라고 하셨지. 우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찾아낸 거야. 당시 현장에 있던 의무부사관 최민석. 그 사람이 사건 전체를 목격했어. 지금은 전역하고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철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취임식 때 내가 군단장님한테 달려갈 때 내 눈을 봤어. 그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의 눈이었지. 그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내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철이 사라진 뒤 서연은 한참 동안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산골 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가 처음으로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군 병원 특실에서 도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쓰러진 지 사흘째,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정보참모가 가져온 한서연 중위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 어디를 봐도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석 졸업, 전공의 3년차, 심내혈관 케이스 수, 어느 것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단순 오진으로 환자를 죽였다고요. 취임식 날 서연이 보여준 그 처치를 떠올리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술펜으로 귀 뒤를 찌르는 응급처치. 그건 웬만한 응급의학 전문의도 모르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정보참모가 들어왔습니다. 48살의 이정훈 대령은 도연의 오랜 부하였죠. 군단장님 요청하신 추가 자료입니다. 정훈은 서류 뭉치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2년 전 사건의 원본 기록을 복원해 봤습니다. 삭제된 CCTV 영상 일부도 복구했고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뭐가 나왔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 훈련 총괄이던 박기태 중령, 지금은 대령으로 진급해서 훈련 여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음주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원된 CCTV 화면 캡처 사진에서 기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흐릿하게 남아 보였죠. 그리고 군의관단장 김영도 소장도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영도는 바로 며칠 전 서연을 정신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려던 그 사람이었죠. 더 있어? 한 가지 더요. 당시 현장에 의무부사관 최민석이 있었습니다. 32살 현재는 전역 상태인데 사건 직후 갑자기 전역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정훈아,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조용히 진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정훈이 나간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불합리한 일을 숱하게 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조직적인 은폐는 처음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도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는데 마치 늘 해오던 일상 업무를 처리하러 온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병문안 겸 서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영도는 자연스럽게 침대 곁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죠. 한서연 중위권입니다. 정신 불안정 상태에서 상관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볼게. 그 순간 영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군단장님,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무대에서 이미 다 검토했으니까요. 도연은 대답 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날 서연의 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찬 눈이었죠. 김 단장. 도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 진단서 누가 작성한 거야? 의무대 군의관입니다. 한중일을 직접 진찰하고 쓴 건가? 영도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해서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를 썼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긴장이 스며들었죠. 군단장님, 그 장교는 2년 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년 전 사건 말이야. 도연이 영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단장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 영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까지는 숨기지 못했죠. 예, 훈련 의료 총괄로 있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는. 그래,
도연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야. 특히 이상한 일은 절대 안 잊어버리지. 영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노련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죠. 군단장님, 무슨 말씀을. 이 진단서는 승인 안 해. 다시 가져가. 도연의 단호한 말에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단장님, 그리고 앞으로 한중이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김 단장은 신경 끄도록 해. 영도는 잠시 도연을 응시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도가 나간 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나야. 최민석 찾는 거 서둘러. 그리고 한중이한테 전해.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군인으로서 40년 눈 감아온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직을 위해, 체계를 위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진실들이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린 그 젊은 장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이 드문 마을 끝자락에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외벽, 녹슨 지붕,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라고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뿐이었죠. 서연은 우철에게서 받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민석, 32살, 전 의무부사관. 2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누구야? 거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술에 절은 듯 쉰 목소리였죠. 저는 한서연입니다. 2년 전 혹한기 훈련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문이 영영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얼굴, 충혈된 눈. 3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늙어 보였죠. 최민석이었습니다. 한서연이라고? 그때 그 레지던트? 민석의 눈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오래 찾았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민석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오두막 안은 밖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빈 소주병이 구석에 굴러다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좁은 방 한쪽에는 낡은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2년 만이네. 그때 일 물으러 온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석은 깊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의무 텐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새벽 3시쯤이었나 훈련병 하나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지. 민석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처럼.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기태 중령이 이미 와 있었어. 술 냄새가 진동했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리면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달려왔어. 뇌출혈 의심된다고 빨리 후송해야 한다고 했지. 근데 박중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체온증이니까 담요나 덮어주라고 했어. 술 취해서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나는 다 들었어. 내가 김영도 단장한테 가서 후송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영도가 박중령 편을 드는 것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에 그 훈련병이 죽었을 때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 근데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3개 비볐습니다. 협박을 받았어. 박기태가 직접 찾아와서 입 열면 군 생활 끝장난다고 했지. 가족한테까지 해코지 하겠다고 했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술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그날 그 병사의 눈빛이었어. 잠들어도 깨어도 그 애가 나를 부르더라고.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도 피해자였던 거죠. 너만 버린 게 아니야. 나도 도망친 거야.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죠. 최 하사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어요. 의사 면허도 잃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았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도망치면 더 아파요.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석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녹음을 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기태가 술 먹고 지시하는 것, 김영도가 은폐 명령하는 것, 다 여기 들어있어. 민석은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거친 음성이 흘러나왔죠. 입 다물어. 사고 아니야. 그냥 얼어 죽은 거라고 적어. 알겠어? 박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 이제 끝내야지. 서연이 USB를 받아드는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자 검은 승용차 2대가 오두막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상의 아래로 권총집 모양이 어렴풋이 보였죠. 그들이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박기태 쪽 사람들이야. 어서 뒷문으로 나가. 민석이 서연을 밀었습니다. USB 사본은 따로 만들어둬. 원본만 믿지 말고. 서연은 USB를 꽉 쥐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산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보였죠. 최 하사님은요? 나는 괜찮아. 더 이상 도망 안 쳐. 가.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죠. 손에 쥔 USB가 온 세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서연은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추격해오는 발소리는 없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중령님, 저예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기태 대령은 훈련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는 2년 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뒤 승승장구하며 여단장 자리까지 올라온 터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석 집에 갔던 애들이 돌아왔습니다. 부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뭐래? 한서연이 먼저 와 있었답니다. USB를 들고 도주했고요. 기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죠. 그년이 어떻게 민석을 찾아낸 거야? 2년 동안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날 군단장을 살린 그 간호장교가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죠. 기태는 휴대폰을 들어 김영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장님, 접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있어. 군단장이 진단서 승인을 거부했어. 영도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보참모가 2년 전 기록을 뒤지고 있다더군. 삭제된 CCTV도 복원했다는 소문이 있어. 기태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한서연을 잡아. USB가 군단장한테 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해. 전화를 끊은 기태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연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날 저녁 서연은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검문에 걸렸습니다. 헌병들이 그녀의 차를 세웠죠. 한서연 중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기태 여단장님 명령입니다. 함께 가시죠.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USB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는 훈련여단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실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서연 앞에 기태가 나타났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한중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2년 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취임식 날 쇼 한번 잘하더라. 군단장 살린 영웅이라며? 기태가 책상에 손을 짚고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뭘 하든 결과는 똑같아. 2년 전에도 그랬잖아.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해. USB 내놔. 기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최민석한테서 뭘 받았는지 다 알아. 순순히 내놓으면 이번에도 징계선에서 끝낼 수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USB는 이미 우철에게 사본을 전달한 상태였지만 원본은 아직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었죠. 무슨 USB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양병원 사진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받으시고.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짓은 무슨. 그냥 병원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군 복지 혜택이라는 게 위에서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 기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인질로 삼다니. 생각할 시간 줄게. 내일 아침까지 USB 가져와. 안 그러면. 기태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내가 해야 할 거야. 기태가 나간 뒤 서연은 혼자 신문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2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노렸죠. 그때는 그녀의 경력과 명예였고 지금은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신문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뜻밖의 얼굴이 보였죠. 진우철 중령이었습니다. 빨리 나와. 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설명은 나중에. 군단장님이 보내셨어. 서연은 우철을 따라 신문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우철은 서연을 건물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USB 사본은 군단장님한테 전달했어. 원본은 아직 갖고 있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잘했어. 이제 군단장님이 직접 움직이실 거야. 우철의 차에 올라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어머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중령님, 응. 어머니 병원비 협박을 받았어요. 만약, 걱정 마. 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이 이미 손 쓰셨어. 내 어머니 안전은 보장돼. 서연은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기태와 김영도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이제 판이 바뀝니다. 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군단장님이 두 사람을 직접 부르실 거야. 녹취 파일 들려주시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USB가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죠? 우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려 군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곳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군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 특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박기태 대령과 김영도 소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진우철 중령은 문 앞에 서서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서연은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와 영도는 서로 눈치를 보며 의자에 앉았죠. 군단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지. 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노련한 여유가 묻어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치는 것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죠. 2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도연의 말에 기태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영도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2년 전이라면 혹한기 훈련 사건 말씀이십니까? 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때 훈련병 하나가 죽었지. 도연은 탁자 위에 놓인 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레지던트 한서연의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더군. 근데 이상한 점이 좀 있어. 기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 한서연이라는 사람,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에 심내혈관 레지던트 3년 차였어. 그런 사람이 저체온증과 뇌출혈을 구분 못했다? 말이 안 되지 않나? 도연의 시선이 기태를 향했습니다. 박 대령, 그날 밤 현장에 있었지?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훈련 총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료적인 판단은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도연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철이 노트북을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이걸 좀 들어봐. 우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거친 음성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죠. 입 다물어. 사고 아니야. 그냥 얼어 죽은 거라고 적어. 알겠어?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죠.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레지던트 년이 자꾸 후송하자고 지랄이야. 어떻게 해? 내가 처리할게. 일단 조용히 시켜. 두 번째 목소리는 영도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CCTV는 삭제하고 기록은 조작해.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도연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할 말 있나?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군단장님,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가 제 목소리를 합성한 거예요. 합성?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있어. 박기태 대령 본인 목소리가 맞더군. 영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입니다. 불법 녹음은 법적 효력이. 앉아. 도연의 한마디에 영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법정에서 따지면 돼. 지금 내가 묻는 건 사실이냐 아니냐야. 도연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2년 전 너희 둘이 술 먹고 판단력 흐려진 상태에서 환자를 방치했어. 그리고 그 책임을 젊은 레지던트한테 뒤집어 씌웠지. 맞아, 안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영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훈련병, 21살이었어. 부모가 아들 시신 받으러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 그 부모한테 뭐라고 설명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들이밀면서 레지던트 탓이라고 했겠지. 그렇게 2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어? 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마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 단장님이. 닥쳐. 영도가 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돌이킬 수 없었죠.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박기태 대령, 김영도 소장. 군 형법 위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군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군 의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헌신? 도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 건 헌신이 아니라 은폐야. 끌고 가. 헌병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2년 동안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끝났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민석이었죠. 그는 헌병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석이 도연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도연은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올 거야. 박기태와 김영도가 연행되는 모습을 병사들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 복도에 도열한 장병들 사이로 수갑을 찬 두 사람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갔죠. 누구 하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요? 한중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자 휠체어에 앉은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깐 들어와. 서연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휠체어를 움직여 밖을 바라보았죠.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취임식장에서 내가 나한테 달려올 때 솔직히 무슨 짓인가 싶었어. 전술펜을 들고 군단장한테 덤비는 미친 장교라고 생각했지.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 저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의 눈이라는 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전 그 사건,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훈련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 내 관할도 아니었고 바빴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나도 방관자였던 거야. 내가 억울하게 매장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동료들도 아무도. 근데 군단장님은 이제 됐어. 도연이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난 일은 됐고 이제 앞으로를 봐야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명예 회복 관련 서류야. 의사 면허 재발급 신청서, 2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서, 그리고 피해 보상 청구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내가 직접 밀어붙일 거야. 군 내부에서 조작된 기록은 전부 정정하고 민간 의료계에도 진실을 알릴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내 이름을 되찾아 줄게. 서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우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한중희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철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한중희, 취임식 날 내가 너한테 한 짓 사과한다. 서연은 눈을 들어 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막아세웠어.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근데 내가 옳았고 나는 틀렸어. 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어.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비겁함이었어.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참 동안 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일어나세요, 진중령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중령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원망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앞으로 같이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철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맞잡았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군 의료체계 개혁이야. 이번 일은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야. 잘못이 일어나도 은폐할 수 있는 구조,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매장당하는 문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중이, 내가 도와줄 수 있겠어?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응. 군단 응급의료 특별팀을 만들려고 해. 내가 거기서 핵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면허도 회복되지 않았고 군 내부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 어머니 치료 문제도 군 의료 시스템으로 지원하도록 할게.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군단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됐어.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군이 바뀌어. 나는 그저 그 길을 열어준 것뿐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사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죠. 서연은 군단 사령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였죠. 탁자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 재발급 통지서. 2년 만에 되찾은 그녀의 이름이었죠. 서연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2년간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우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한중이, 군단장님이 부르셔. 서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집무실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취임식 때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앉아. 서연이 자리에 앉자 도연이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늘부로 내 명예 회복 절차가 완전히 끝났어. 2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내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모든 기록이 정정됐어.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이건 보너스야.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단 응급의료 특별팀 총괄 장교 임명장이야. 오늘부터 내가 이 팀을 이끌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아직 뭐? 내가 최적임자야. 현장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잖아.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꿔야 할 게 많아. 내가 해줘. 서연은 임명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죠.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서연은 곧장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송되어 있는 곳이었죠. 도연의 약속대로 어머니의 치료는 군 의료 시스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살의 어머니는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혈색도 돌아왔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웃으며 서연을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서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면허 재발급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의사가 됐어요. 이제 엄마 제가 직접 돌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모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 향기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며칠 후 서연은 응급의료 특별팀의 첫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무병들이 그녀 앞에 정렬해 있었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응급의료 교육을 시작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한서연 중위입니다. 전직 심내혈관 레지던트였고 지금은 이 팀의 총괄 장교를 맡고 있습니다. 의무병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들도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죠. 취임식에서 군단장을 살린 간호장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복권된 의사.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전술펜을 꺼냈습니다. 3개월 전 도연을 살렸던 바로 그 전술펜이었죠. 이건 제가 군단장님을 살릴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특별한 의료 장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무병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육이 끝난 후 서연은 연병장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3개월 전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보훈 지원을 받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죠. 한중희님, 민석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됐다면서요. 면허도 되찾고 팀장도 되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 하사님 덕분이에요. 그 USB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2년 동안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용기를 낸 건 한중희 님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활 치료 끝나면 상담사 자격증 따려고요. 저처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중희 님도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민석이 떠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전술펜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2년간의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찾게 해준 작은 도구.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다시 시작한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서연이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진실이 묻힌 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